네, 안녕하세요. 월렌증권학원 김영우 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대표님, 대표님께서 지난달에 출연하셨을 때 산타랠리가 올 거다라고 예,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진짜 오는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은 산타랠리 중입니다. 아, 미국은 11월 중순부터가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음, 우리나라는 이제 상승 못하고 추가 하락을 했었는데 미국은 산타랠리 중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은 4분기 시장이나 예. 지금 시장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난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온라인 쇼핑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쇼핑을 막 하는데 보통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부터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말 연시까지 이어지는 큰 세일 기간으로 보는데요. 근데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매출액이 좀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형 소매 판매점에서는 이제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막 하기도 했었는데 매장을 찾는 사람들 생각보다 좀 작았었나 봐요. 음,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 평균 할인율이 좀 작년에는 28.4% 정도였는데 올해는 26.9%로 평균 할인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에서 따르면 이제 추수감사절인 23일에는 온라인 쇼핑 매출이 56억 달러로 하나로 한 7조 3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은 98억 달러로 하나로 한 12조 8천억 정도로 매출이 일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로 추산되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작년 대비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하면 오른 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예.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제 그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매파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경기 침체 없이도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증시가 막 장중에 상승했었어요. 음, 그런데 또 보먼 이사가 다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확실한 거는 더 이상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없다. 이게 일반적으로 돼 있고요.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나 뭐 아까 보먼 이사처럼 그 아직도 여지를 두긴 하는데 시장에서는 적어도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이냐, 한 번 할 것이냐, 두 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뭐 내년 5월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이상 인하할 가능성이 뭐 한 6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제 생각에는 최근처럼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 등이 이제 좀 둔화돼 나오면서 추가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징후가 나타날 거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연준은 또 양적 완화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양적 완화의 가장 큰 첫 번째 카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지금 5.5%까지 올랐으니까 너무 높으니까 금리 인하 카드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상반기까지 금리를 한 번 또는 두 번 인하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인하를 할 거란 기대감에 증시는 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또 한두 번 더 인하할 것 같은데 제가 저기 X 예전에 트위터에서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얘가 그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네. 기대감을 나타내는 표거든요. 아, 이 표 자세히 보면 2024년 4월부터 이제 한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해서 뭐 2024년 12월까지는 뭐 굉장히 한 7, 8차례 인하하는 걸로 그렇게 기대감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프인데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뭐 근데 이거 기대감이니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은 거의 좀 불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되려면 완전히 경기가 폭락해야 돼요. 이게 막 어, 그러지 않으면 옛날 그 코로나 음, 팬데믹 때처럼 네. 갑자기 금리를 막 제로 금리로 낮췄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재밌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금리가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가네요. 그 기대감입니다 지금. 기대감. 근데 항상 보면은 예. 저희 금리 인하 기대감은 20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항상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금리가 먼저 그렇죠. 예, 근데 금리를 사실 내리진 않았고, 예. 그러니까 좀 기대가 좀 섣불리 또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정시는요 네. 기대감만 갖고도 움직이거든요. 네.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만 나와도 증시는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내년까지는 증시가 상승할 확률이 거의 뭐 100%까지 된다고 생각하고 1회 이상. 저는 이제 내년에 음. 기준금리 경기 침체가 좀 이어질 거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 그 금리 인하 기대감에 그걸 이제 기대감에 선반영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우선은 또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주도 섹터로 꼽는 게 AI, 인공지능인데, 네, 그렇죠. 그 샘 알트먼이 네. 뭐 막 AI에서 막 잘렸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갔다가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 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다소 좀 황당한 일이 좀 벌어진 거죠. 챗 GPT를 만든 오픈AI의 대표인 샘 알트만이 이사에 의해서 이제 해고됐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오픈AI가 2015년 설립됐는데 그때 설립 당시는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소로 출발을 했었는데 2019년인가 이때부터 이제 영리로 바뀌었었거든요. 어쨌든 오픈AI는 챗 GPT 이거를 그냥 오픈해 버렸어요. 그냥 오픈하고 막 그러면서 작년 12월 오픈한 이후부터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는 생성형 AI에 열광하고 있는 분위기고 이 열광은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사회에서 샘 알트먼을 이제 해고하면서 이사회에서 샘 알트먼을 해고한 이유는 이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솔직하지 않고 회사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를 해고했다. 그래서 해고를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 투자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얼른 모셔갔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출근을 한다. 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옳다구나 했겠죠. 왜냐하면 그 오픈 AI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오픈 AI의 직원이 한 77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700명 정도가 다시 샘 알트먼을 데리고 와라. 아니면 우리가 통째로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해서 이 상태에서 복귀를 했으니까 이제 이사에서 알트먼을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렵겠죠. 이제 이사의 방해 없이 기술 상용화하고 이제 수익 창출에 전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것은 이제 애초에 비영리로 출발한 데서 영리로 전환하면서 대표와 이사의 그 충돌 해프닝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이 배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뭐 이런 배후설이 돌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유심히 보고 그 일론 머스크 자서전 나왔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 샘 알트먼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시각에서 보면 되게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영리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리로 갈 수 있냐. 근데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오픈 AI 거기 이제 임직원들은 그게 약간 영리화가 되면서 자신들이 이제 스톡 옵션이나 약간 그런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샘 알트먼이 절로 가버리면 그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가버리겠다 마이크로소프트로. 그거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겠죠. 인간은 아무리 아닌 척 해봐야 일단 그 금전적인 게 우선이거든요. 일단 먹고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부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뭐 성직자들조차도 뭐 재산을 쌓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군요. 재밌었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아까 좀 금리로 좀 다시 이어가가지고 2024년 말까지 상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 의견을 말하기 앞서서 월가의 전문가 얘기를 좀 소개하자면 페더레이티브 허미스라는 회사의 그 최고 주식 전략가인 필 올랜도라는 사람이 이제 S&P 500이 내년에는
그 사상 최고치는 5천을 돌파할 것이다. 와. 이렇게 이제 그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네. 그 산타랠리가 시작된 지금 이제 강세장의 두 번째 구간이 2024년까지 계속 쭉 이어질 거다.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그 인터뷰 블룸버그 통신에 나와서 인터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주식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4,100에서 4,500으로 상승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추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 말은 끝까지 안 했지만 5천까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월 이제 연간 3.2%까지 낮아졌었어요. 뭐 그러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도 이제 인하할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것들이 거주비, 그 모기지론 금리도 8%대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또 국제 유가마저도 배럴당 80달러, 90달러에서 놀다가 지금 70달러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내려왔고 조만간 이제 70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없잖아 생겼고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완화되고 약해진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지금 5.5% 너무 높으니까. 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면 증시는 먼저 환호를 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생각에도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 수치가 낮아지고 지금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모기지론 금리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더 낮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양적 완화 정책을 연준에서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카드는 무조건 금리 인하다. 네. 그 금리 인하 된다면 그 기대감에 내년에 증시는 좀 크게 오를 걸로 보여지고요.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크게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뿌려진 유동성이 증시가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수차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 버냉키가 헬리콥터 머니라고 돈을 왕창 시중에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009년 3월 저점 이후 S&P는 6배 올랐고요. 와. 지수가 6배 올랐어요. 나스닥은 9배 올랐어요. 네. 최고점까지. 네. 뭐 그런 랠리가 다시 한번 향후 한 10년간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상하고 정도요. 있습니다. 유동성이 그렇게 저는 많아서. 지금 주식하기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와. 그러시군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다시 맞이하기 어려울 좀 강한 상승장을 다시 한번 맞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서 그렇죠. 그 유동성이 이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 세계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주식은 안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때 2007년에 코스피가 20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500, 2,400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올라갈 거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환율도 예. 1280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많이 내려왔죠. 예. 그럼 지금 딱 주식 미국 주식 사기 괜찮네요. 예, 그럼요. 예. 아. 미국 주식 살 때는 네. 저는 환율을 안 따져야 안 된다는 게 제 따지고 생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환율은 정말 싸거나 비싸게 해봐야 맞아요. 정말 10%면 엄청나게 네, 많이 오른 거야. 맞아요. 근데 주식은 10% 많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맞네요. 이게 자꾸 사람들이 막 환율 내려갈 때 산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주식은 환율을 무시하고 어차피 분할로 살 거니까 분할로 여러 번 나눠서 사면 되고 환율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분이 이제 그 베테랑 이분이 전략가 그 사람인데 어. 생긴 것도 재밌습니다. 아,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제가 처음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산타랠리도 음. 그때 산타랠리를 예측한 사람도 그때 그닥 뭐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그 사람이 S&P 500이 4,200 깨지고 깨진 다음에 산타랠리가 나올 것이다 해서 정확히 맞았어요. 요즘은 유명한 사람들 말하는 게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그 주식이 예. 약간 성장주 패러다임? 예. 그러니까 진짜 재무제표 안 보고 예. 미래 성장성만 보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졌다고 예.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다 이제 거품 터진다고 하기도 하고. 거품이 아닌 게 네. 저기 닷컴 버블일 이때는 매출이 없었어요. 아. 그때 아메리카 온라인인가 음. 그 큰 통신업체가 워너 브라더스가 거기하고 이제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인터넷 속도가 안 따라준 거야. 아. 인터넷 속도가 안 따라주니까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아메리카 온라인이 무너지면서 전체 그 닷컴 버블이 터져버린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우리가 챗GPT 경험하시잖아요. 음.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하면서 대본을 미리 쓰잖아요. 네. 챗GPT가 쓰면 5분 만에 5편 써와요.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쓰는 건 아닌데 우리 그 챗PD라고 아. PD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음. 대본 좀 써와 그러면 10분 정도 지났는데 다 썼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그러니까 자기 챗GPT로 썼대요. 아. 챗GPT를 한 5개쯤 질문을 해서 음. 질문 한 번 해도 그 결과 내는데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걸 짜집게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야. 오늘 뉴스 봤는데요. 그 챗GPT 때문에 그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않더라도 업무 능률은 더 오르고 매출도 더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AI 인공지능 이런 게 대세인데 보면은 그 소위 그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은 돈 잘 벌잖아요. 그렇죠. 예. 아. 실적 매출이 있으니까 이거는 닷컴 버블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 저는 이제 저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공지능 그 생성형 AI 이거 하고 이걸로 인해서 이 검색 엔진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정확도가 더 큰 정확도를 요구하면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칩, 인공지능 칩 요거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 같고 이거를 1900년대 초반에 네. 철도주, 아. 철강주, 전기 자동차주, 정유주 음. 이런 산업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은 시작 단계라는 거죠. 이 부분은. 네. 예. 그러면 지금은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 성장주 당연합니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 주식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죠. 지금 시장은. 그렇군요. 그 산업도 그렇고 음. 그다음에 증시 자체도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 훨씬 많이 상승하니까요. 네. 아,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엄청난 상승장이 벌어질 수 있는데 네. 이게 무조건 다 오른다 해서 주식을 뭐 중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뭐 한국 그렇죠. 주식, 뭐 베트남 주식, 인도 네. 주식 살 수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가장 비중 있게 실어야 되는 거는 미국 주식이고 네. 그 중에서도 성장주다. 네. 네. 그러면 또 성장주 안에 저희 또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사랑하는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엔비디아가 최근 뭐 400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이제 500까지 막 올라가는 네. 것 같더라고요. 최고가 경신을 했는데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비디아가요. 그 올해 초부터 네. 주가가 한 235% 상승했어요. 와. 작년 오픈 AI가 쏘아 올린 챗 GPT 열풍이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천정을 뚫게 만드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이제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현재 실적을 반영을 하면 과거 실적이 아니고 2022년 12월 실적이 아니고 올해 매출 늘어난 거에 대한 실적을 반영을 한다면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2024년 PER로 계산을 한다면 PER이 2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성장주에서 PER이 24는 절대 높은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만약 현재 주가를 1년 전 2022년 12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네. PER이 80인 거야. 오, 엄청 올라가네요, 갑자기. 이거 가지고 음. 이제 뭐 고평가 논란이 있다, 뭐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주당 순이익이 $20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20.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게리 블랙이 이제 자기 그 트위터에 올린 거 제가 이제 캡처해 온 건데 아마 본인이 보는 화면 같아요. 네. 화면을 본인이 공개를 한 건데 이 여기서의 표를 보시면 흰색은 엔비디아 주가예요. 네. 지금 가격이 이제 한 $480 이렇게 돼 있고 네. 옆에 빨간색 줄은 주당 순이익이야. 네. PER, 네. EPS 주당 EPS. 순이익이에요. 주당 순이익. 네. 근데 보면 2022년 말에 보면 $6였어요. 네. 주당 순이익이. 네. 근데 지금은 주당 순이익이 20. $20로 예상하고 있는 거지. 완전 급등했네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2022년 12월 주당 순이익 $6로 나눌 것이냐. 지금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추정치이지만 $20 주당 순이익 $20로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 PER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80이냐 24냐. 아. 어차피 지금 주당 순이익은 실적 발표로 이제 근거로 추산한 거니까 그럼 현재 주가가 PER 24가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싸다는 건데 절대 비싸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24면 엄청 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성장주인데. 네. 근데 이제 걷다 대고 이제 80이라고 비싸다고 얘기하면 연구를 많이 안 하신 분인 거지. 조사를 많이 안 순이익이 했고. $6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은 떨어질 확률은 없죠. 아.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러면 근거는 뭐야? 떨어지지 않는다는 근거가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게 떨어지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면 챗GPT가 엉터리라는 거야.
아무도 갑자기 사용을 안 해야 돼. 음. 철기를 사용하다가 음. 청동기로 가진 않잖아요. 아. 청동기 문화를 쓰다가 석기시대로 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갈 일은 없는 거지 그게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이걸 다 역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가설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그 매출액이 2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 예전에 이제 테슬라는 이제 그 PER이 54배 비하면 좀 보수적인 예측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 앞으로 엔비디아 성장률을 반영을 한다면 현재 주가는 사실 너무 싼 주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주당 순이익을 EPS를 20달러로 안 하고 예. 예를 들어 진짜 보수적으로 뭐 한 15달러, 뭐 18달러 이렇게 잡아도 사실 PER이 한 30 뭐 이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것도 싸잖아요. 그것도 싸죠. 아, 그러네요. 근데 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예. 실적 나온 걸 가지고 추산한 거니까 이걸 굳이 뭐 그렇게 할인해서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도 네. 그래도 싼 거죠. 그렇죠. 그래도 예. 싼 거죠. 예, 그렇죠. 그러네요. 예.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엔비디아 성장률까지 반영을 한다면 주가는 너무 싸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뭐 200% 이상은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에 뭐 저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내년에 네. 1,000달러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 예상돼요. 예. 그 이유는 아까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에 근거해서 그러네요. 매출도 계속 늘어날 거고 주당 순이익 올라가 PR도 굉장히 낮을 거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저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이제 작년 제가 여기 옹달 책방 출연해서 올해 2023년 상반기 S&P 500 지수가 20% 하락할 것이다. 추가 하락할 것으로 다 막 맞아요. 시장에서 얘기했었고 월가의 그 CEO들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할인다 내년에 상승한다 무조건. 맞아요. 상승할 근거를 조목조목 됐었고요. 당시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주가도 굉장히 좀 똥값이었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되었네요. 예.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뭐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예. 왜냐면 지금 계속 이렇게 제가 사실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사실을 기반해서 분석해서 예측하는 거지 제가 뭐 갑자기 막 점 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되고 그게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코로나19 때 2020년 2월 28일 워렌 TV 영상에 제가 박재현 영상도 있어요. 나스닥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것도 그때 근거를 조목조목 대고 말했어요. 그다음에 당시 대폭락 시기에 2020년 3월 18일 영상에는 V자 반등이 올 것이다. 그 당시 세계에서 V자 반등을 외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도 떠든 게 아니고 유튜브에 박제돼 있다는 거야. 뭐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그게. 네. 유튜브가 좋은 점이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너무 좋네요. 옛날 같으면 지나고 난데 내가 그때 그렇게 떠들어서 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는 그게 확인이 남아 있어. 그렇게 떠들면서 앞으로 V자 반등을 외쳤는데 다 뭐 나이키 반등이 어쩌고 막 이렇게 막 L자 반등이 어떠고 막 추가 하락이 어떠고 이런 얘기 떠들 때였거든. 저는 아닌데 V자 반등 예상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V자 반등 나왔었거든요. 네. 그 외에 이제 여러분 수없이 많은데 일단 가까이 와서 작년만 해도 제가 내년에 유럽 증시 굉장히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오를 거다.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중에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라서 그렇지 테슬라도 100% 이상 올랐잖아요. 네. 120% 정도 올랐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전 내년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 1,000달러는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저의 분석에 의한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 다 함께 지켜보자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네. 그 PER이 20대인 게 다 나오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이미 계산돼서 다 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사람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지 않느냐,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시장에는요. 네. 항상 낙관론자가 있고 네. 비관론자가 있어. 닥터 둠이라고 불리던 마커 파버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계속 폭락한다는 거야. 왜 폭락한다는 거야. 2010년에도 폭락한다. 2015년에도 폭락한다. 주가는 계속 올랐거든. 그 세계 금융위기 하락을 맡은 마이클 버리인가?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 맞죠? 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하락을 맡았던 빅쇼트에 나오는 그 마이클 버리도 여전히 테슬라 공매도 하락하다는 고평가 얘기하는데 만세 불렀잖아요. 포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관론자의 눈에는 그 본인이 보고 싶은 거 보게 되니까 하락할 거리,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오버슈팅 됐다는 그런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낙관론자 입장에서는
또 올라갈 이유만 보이는 거지. 네. 그다음에 굳이 또 그 정보를 그 불리한 정보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외면하고. 빼는 거지. 그게 이제 자기 편파성의 네. 함정, 학증 편향 뭐 이런 거잖아요. 유리한 정보만 취득하고 불리한 정보를 제어하는 거. 뭐 그래서 그렇게 다른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증명을 한다. 시간이 증명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옛날에 항상 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제가 그렇다고 막 이건희 회장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건희 회장 밑에 박사급 연구원들이 200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야. 이제 이거는 한 2000년쯤 얘기입니다. 네. 2000년쯤. 지금 이제 한 20년 얘기죠. 박사급에서 그 삼성경제연구소에 한 200명 이상이 연구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을게요. 내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싶어. 타당성 검토해봐. 그럼 200명의 그 박사급 연구원들이 다 안 된다. 부정적인 의견을 다 해서 올리는 거지. 근데 이걸 그 보고서를 받은 이건희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어. 알았어. 요건 요렇게 해결하고 요렇게 해결하고 요렇게 해결하고 요렇게 해결할게. 추진해. 이런다는 거지. 이게 그 오너의 그 추진력, 직감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연구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는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해결하고 이건 이렇게 해결하고 뭐 해결을 해봐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 진출했잖아요. 네. 포기한 게 지난번에 그 IMF 위기 맞으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요 산업 그룹 간 빅딜 했잖아요. 그룹 네. 해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이제 자동차 산업을 포기했을 뿐이지 사실은 뭐 실패한 건 아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게리 블랙, 이게 게리 블랙의 차트고, 예. 게리 블랙이 또 트위터에 그 글을 남겼나 보네요. 예. 게리 블랙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차트가 이제 그 게리 블랙이 올린 차트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엔비디아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네. 매출액 성장률이 22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2027년까지 매출액이 22배 늘어난다는 거죠. 성장률이. 이건 사실은 뭐 더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액이 22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성장률이 22배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 오해하시면 매출액이 22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게리 블랙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PER이 엄청나게 싸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그렇게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그 인사이트가 월가에서 남다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분석으로 평을 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둘 중에 엔비디아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테슬라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반반씩 해야죠. 반반씩. 얼마 전에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반유대인 글에 맞아요. 댓글을 달았다고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테슬라 주가가 급락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테슬라로 손절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제 지난 15일 날 유대인들이 X에다가 그 반유대인 글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15일 유대인들이 백인에 대한 증오를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 음모론 게시글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당신은 실제 진실을 말했다 이렇게 동의하는 댓글을 달면서 완전히 막 논란에 휩싸였죠.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러면서 막바로 이제 월트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에서 유수 기업들이 X의 광고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이제 아메리칸 트러스트 등 이렇게 신탁회사 뭐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큰 자금 투자자들도 일론 머스크를 한 달간 정직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정직을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 그 일론 머스크가 직접 올린 저거를 캡처를 해왔어요. 그 트위터를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서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일론 머스크 트위터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반유대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가짜 언론 기사가 수백 개나 있었습니다. 진실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인류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이 번영하고 흥미진진한 미래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뭐 참고로 얘는 이제 영어로 된 거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또 긍정적인 댓글이 하나 있는데 소개할 만한 댓글이 하나 있는데 브라이언 크라센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유대인인가 봐요. 네. 당신이 동의하거나 말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 나는 항상 동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대인 남자인 나로서는 나는 당신이 반유대주의에 조금이라도 가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던지는 자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그 일론 머스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저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테슬라 주가는 그닥 떨어지지 않았어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건 지난번에 실적 발표가 많이 떨어졌지 네. 이 논란의 중심에서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오히려 4.5%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쨌든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원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스타링크 인터넷을 제공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마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구호 단체들을 지원하게 해서 그 스타링크를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도 네. 지원했었잖아요. 지원했었죠. 이스라엘에다 펄쩍 뛰고 반대했거든요. 그 하마스가 악용한다고. 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머스크와 이스라엘 통신부가 합의한 결과 가자 지구 일대 이제 그 스타링크 위성 장치는 이스라엘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겠다. 타협한 거군요. 타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대인 기업들이 만약에 돌아서면 그 돌아서서 광고 다 철회하고 막 그러고 그쵸. 테슬라 불매운동하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약간 단순한 면이 있잖아요. 자금 문제를 막 침소봉대해서 그렇죠. 언론에도 막 떠들면 테슬라 차량도 안 팔릴 수 있어요. 왜냐면 세계 주요 언론의 90% 정도는 다 유대인 자금이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는 알자지라 방송 외에는 다 유대인 거다 언론사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대인하고 척을 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꼬리를 내린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타협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오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장후에서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무엇보다 좀 관심이 올해 그 딜리버리 목표가 180만 대였잖아요. 예, 예. 이거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테슬라 중국 내 판매가 이제 보험 가입률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2023년 4분기 현재까지 이제 보험 가입 건수가 16,300건으로 이제 직전 연도에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테슬라가 보험을 파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테슬라 보험 있습니다. 예. 아,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거고. 우리나라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중국에서는 아마 테슬라를 하면 보험을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6,300대를 판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험 가입 주수가 나온 걸로 나왔는데 이제 그게 하지만 이제 작년에 테슬라 총 딜리버리 숫자가 137만 대였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180만 대를 예상했는데 문제는 지난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나왔지만 3분기 때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잠시 생산을 중단했잖아요. 네. 그 모델 3 하이랜드 신모델 출시한다고 공정 라인 바꾸고 뭐 교체 작업하고 그러면서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올해 180만 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또 지금 이제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다 자동차는 비싸니까 할부로 사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할부 금리가 비싸면 자동차 사는 게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좀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올해 180만 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데 네.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중국의 그 전기차 업체 BYD 있잖아요. BYD가 굉장히 막 할인 판매를 하고 그러면서 올해 그 전기차 판매량을 연말까지 최고 칠 끌으려고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모델 3하고 모델 Y 가격을 올렸어요. 네. 그럼 마음대로 해라. 네. 그렇게 하면서 가격을 심지어 올리기까지 해서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BYD 입장에서는 저런 거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팔았어. 전기차 판매량이. 그러면서 시장을 선점했다고 이제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런 거 없다는 거지. 제값 받고 제대로 팔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그 올해까지 연말까지 그 목표량 그 180만 대 달성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주가 흐름이 요즘 좀 괜찮은데 네. 뭔가 좀 호재나 우호적인 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없나요? 이 자료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이 자료 화면은 그 테슬라의 진심인 돈나무 언니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 인베스트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그
100만 마일당 네. 100만 마일당 그 사고율 여기 이제 크래시라고 표현했으니까 아마 액시던트처럼 큰 사고는 아닌 것 같고 작은 접촉 사고도 같이 포함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에 보면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 시에 320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일반 그 테슬라 일반 차량은 이제 60만 마일당 한 번의 사고가 났고요. 중국 전기차는 웨이모가 이제 자율주행 시에는 50만 마일 정도 운행했을 때 한 번에 접촉 사고가 나고 그랬었나 봐요. 세계 평균은 19만 마일 정도의 사고가 한 번 났는데 사실 여기서 또 좀 쇼킹한 것은 포드의 크루즈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막 운행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4만 마일당 사고가 한 건씩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율이 너무 높은 거야, 얘가 크루즈는. 그래서 심지어 뭐 캘리포니아에서 그 자율주행 하지 말아라 이렇게 중지 명령까지 받고 뭐 그랬었잖아요. 아, 크루즈한테만 그렇게 한 거예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안 했었고 크루즈가 캘리포니아 그 도시에서 시범 운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 너무 교통에 방해도 많이 난다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갑자기 중간에 신호대기 중에 차가 멈춘다거나 네. 승객이 차를 내릴 때 문을 다 안 닫고 좀 덜 닫힌 상태 있죠. 그럼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래서 그거 중지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자료 보니까 굉장히 그 다른 테슬라 자율주행에 320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가 난다면은 크루즈는 이제 4만 마일당 한 건 사고 나니까 사고율이 엄청 높은 거죠. 사고율이 엄청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표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이유는 좀 철저하게 좀 꼼꼼한 그런 고객을 생각하는 그런 게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자율주행이 먼저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우호적인 뉴스는 이제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자동차 잡지사에서 노르웨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가 모델 3 하일랜드다. 이런 발표도 좀 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자율주행 베타 버전 12, 12번째 버전.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지난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에 생방송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그 자율주행 운행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이제 제가 그게 한 40분 또는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그거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5분 내로 잘랐어요. 엑기스 있게. 그래서 이제 워렌 TV 저희 영상에 이제 일론 머스크 FSD 버전 12 테스트 운행이라 그래서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자막도 달고 막 그래서 짧게 압축해서 해놔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FSD 버전 12 자율주행 버전 12짜리도 조만간에 출시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수준에 출시한다고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 사용 설명서에 FSD 베타 버전 사용 매뉴얼이 포함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이제 인도에 드디어 그 테슬라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오프 더 레코드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본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접촉이 많았잖아요. 그 모디 총리도 일론 머스크가 미국 방문했을 때 만나기도 하고 그 재무부 장관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테슬라는 이제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테슬라에는 반반씩 투자하라. 그렇죠. 저는 이제 2024년 말까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90% 이상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90% 이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준 위원들은 뭐 아직도 보수적으로 아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대부분 기준금리 동결 확률 9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기준금리가 동결에 나아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번 또는 두 번 인하할 가능성이 내년 5월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60%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금리가 인하한다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는 빅테크 관련주는 중심으로 해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2024년도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챗 GPT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검색 엔진이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 그 인공지능 칩에 대한 매출이 더 급속히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해서 이제 로봇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협동 로봇이라 해서 이제 생산 라인에서 이제 조립하거나 용접하거나 이럴 때 쓰는 한 팔로 움직이는 그게 이제 협동 로봇이고, 그다음에 서빙 로봇. 식당에 가면 요즘 심심찮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서빙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그 휴머노이드 로봇. 네. 로봇이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컨퍼런스 행사 같은 데서 영상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인간을 닮은 형태의 로봇이 화분에 가서 보고 물이 작은 걸 판단하면, 작다고 보여지면 본인이 물조리를 들고 가서 물을 주는 수준을 판단하는 거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좀 폭발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단계를 볼 때.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면 이 시장은 정말 이건 걸음마 단계야. 이게 되려면 이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이 또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클라우드라 그러죠. 클라우드. 이제 많은 막대한 정보를 클라우드에 보관을 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유튜브 하루에도 막 수억 개 영상이겠죠. 수억 개 영상이 업로드 되는데 걔를 보관하고 원할 때 틀어줘야 되잖아. 네. 원하는 지역에. 네. 그러려면 그게 어마어마한 큰 클라우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저장 공간이 필요한 거죠. 뭐 그런 것들은 그거는 그 수요는 점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X나 이런 큰 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가 있다면 베트남도 있을 거고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주당 순이익을 반영한다면 PER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내년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그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내년 호재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이버 트랙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했어요.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우리 무덤을 우리가 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얘가 이 사이버 트럭이 일론 머스크가 야심을 갖고 만들어서 세상에 없는 차를 만든다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일단 방탄 유리도 되고 차체도 방탄 망치로 쳐도 안 부서지는. 네. 그게 우리나라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싶지만 미국은 총기 소유가 허락된 나라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 조건인 거야. 네. 그런 사이버 트럭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체도 무거워지고 생산 단가도 높고 비싸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이버 트럭이 그 테슬라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론자의 그 염려스러운 조언도 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역대로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이버 트럭도 좀 연착륙하지 않을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많이 생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하지만 내후년까지 가면 많은 것은 해결돼서 좀 많이 상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 이제 또 기가 팩토리 또 공장 새로 설립되고, 그다음에 조만간에 2천만 원대, 2만 달러대 차량을 또 만들어서 생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스톤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로봇 관련 영상 보여주면 막 로봇이 덤블링하고 네. 막 뛰어가고 무거운 거 들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에서 제공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행동이 느려, 걸음도 느려. 근데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야. 네. 얘는 스스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인지해서 본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야. 네. 테슬라에서 발표한 휴머노이드는 네. 움직임만 보면 보통 다이너믹스에 나온 그 로봇보다 훨씬 아트라스인가? 그거보다 훨씬 둔해 보이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휴머노이드도 좀 매출을 가져올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요즘 그 기가 팩토리 그 전력 저장장치 있잖아요. 그거 매출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테슬라의 매출액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이 또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한다면 더군다나 기준금리 인하까지 한다면 내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지 말라는 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파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 주식 위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 증시도 조금 언급을 안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또 한국 증시에는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 주가는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폰 책임자인 노태문 사장이 유임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스터 폴더블로 불릴 정도로 이제 폴더블폰에 처음부터 한 5년 동안 책임지고 이제 폴더블폰을 시중에 정상화시킨 인물인데요. 초기에는 말이 많았잖아요. 액정이 뭐 깨지니 뭐니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폴더블폰에 대한 불만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고 올해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 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걸 다 메꾼 게 갤럭시 폰하고 폴더블폰 판매야. 아, 그러니까 굉장히 효자가 됐다는 거죠. 효자 노릇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노태문 사장은 이제 지난 4년간 폴더블폰 대중화를 주도했듯이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미스터 AI로 불린다는 거지. 지금 앞으로 나올 갤럭시 폰은 폰이 아니고 네. 인공지능 기기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갤럭시 S24부터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이 좀 많이 추가돼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갤럭시 S24에는 생성형 AI, 삼성 가우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AI 구현을 위한 갤럭시 AI, 그다음에 AI 성능 강화를 위한 엑시노스 2400 칩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내년 1월 17일 날 미국 산호세에서 언팩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서 대단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실시간 통역 통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갤럭시 스마트폰을 갖고 이 갤럭시 S24를 갖고 미국인하고 통화를 해요. 네. 제가 한국말로 하는 거야. 네. 그럼 이 기기가 동시 통역에서 영어로 들려주는 거야, 상대방한테. 대박이네요. 그 사람은 갤럭시 폰이 아니어도 돼. 아이폰도 상관없죠. 여기도 영어로 번역해서 들려주는 거니까. 네. 대박이죠. 네. 이게 내년 갤럭시 S24에 실린다는 거죠. 이거 되면은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요. 된답니다. 다 이거 살 것 같아요. 발표한대요.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또 이 핸드폰 자체가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 코드, 이미지 모델 등 세 가지로 구성돼서 스스로 메일도 작성해주고 영어로 된 문장을 번역도 해주고 코딩도 해주고 이미지도 해준다는 거죠. 번역은 이제 그 팝하고 집어넣어서 알아서 되잖아요. 지금도 그죠? 네. 팝하고 가서 실시간 동시 번역 기능 카메라 들고 영어로 된 것 하면 보여죠. 한글로 바뀌잖아요. 네. 중국어 보이면 한글로 바뀌잖아요. 네. 그게 더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 D램 가격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 부분에서 그것도 이제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갤럭시 S24가 인공지능 기능이 굉장히 사용자가 만족할 수준이라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처음에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기존의 2G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싹 다 바꿨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스마트폰은 사실 뭐 카메라 성능이 좀 좋아진다든지 이런 거 외에 획기적인 게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성형 AI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화도 외국인하고 통화가 쉬워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문서도 만들어줘, 메일도 만들어줘, 이미지도 만들어줘. 기가 막히죠. 네. 그럼 결국은 급격히 얘가 AI 폰으로 바뀐다면 네.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 같고 과거에 그 2G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삼성전자 매출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처럼 다시 한번 이게 만약에 자리 잡는다면 제 생각에 이제 내년은 원년이니까 아무래도 좀 실수도 할 것 같고 네. 그 인공지능이 막 말 못 알아듣고 네. 오류를 제공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주춤거릴지 모르지만 얘가 자리를 잡는다면 네. 폴더블폰처럼 자리를 잡는다면 굉장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할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실시간 통화만 된다고 하면 예, 국내 아이폰 유저들도 많이 넘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확실히 근데 지금 퀄리티 문제잖아요. 이게 출시가 돼도 예를 들면 네이버의 클로바처럼 실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1년은 사실. 고생해야죠, 1년에. 그러니까 잘 되면 좋겠네요. 폴더폰도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 막 불만 많았었어요. 네. 특히 그 플립 G 음. 얘가 좀 액정이 잘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들 그냥 잘 쓰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SK하이닉스는 제가 4분기에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내내 말씀드렸는데 주도주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점 대비 많이 올랐지만 네. 그 아직 제가 생각하는 만큼 주도주가 완전히 되지는 않고 있고 거기에 SK하이닉스나 몇몇 반도체 장비주는 많이 안 올랐는데 그 외에 신규로 진입하는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반도체 관련주도 많이 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아직은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계속 상승하지 못했잖아요. 최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도체 관련주가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반도체 관련주가 주도주가 된다면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매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대표님 뭐 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다 섞어서 한 1억 원 정도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1억 원 정도 저한테 만약에 여기 돈이 있다. 그럼 저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60% 정도는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네. 40%는 국내 주식을 사야 된다. 네. 60% 안에는 이제 한 3분의 1은 테슬라, 3분의 1은 엔비디아, 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나스닥 100 지수 ETF 있잖아요. 네. QQQ. 이런 거 3분의 1을 하거나 또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면 S&P 500 지수 ETF, 뭐 이브나 부, 뭐 이런 것들 3분의 1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국내 주식은 40%를 갖고 있다면 그 중에 한 3분의 1은 하이닉스나 반도체 관련주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설주가 있고 건설 장비주가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HD 현대 인프라코어나 HD 현대 건설 기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대 건설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을 하다가 인질 석방 문제 때문에 지금 휴전 중인데 휴전이 연장됐잖아요. 사실 이대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건설주로 건설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을 갖고 있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원전주나 그다음에 요즘 또 수소차 관련주가 핫해요. 네.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가 이미 많이 오르고 막 있어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막 16%, 19%까지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좀 밀어두고 다음으로 이제 수소차 관련주나 뭐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옹달 책방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제가 옹달 책방에 자주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라면 이제 약간 뻔뻔하게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제 워렌 TV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구독자가 아직 몇 천에 불과한데요. 매일 증시와 관련된 소식 이제 김 원장의 인사이트 이런 것들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그 매달 나오시면 오렌지권 TV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의 김영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